당신이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 결정을 할 때 상대방을 평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쓴다. 하지만 정작 정말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대상은 결혼할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다.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을 곁에 두고 이미 관계가 깊어진 시점에조차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서 결혼에 대해 냉정하게 따져봐야 하는 명백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느끼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서 당신이 처음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결혼한 수많은 부부들이 당신이 걸어온 친밀함의 여러 단계들을 똑같이 거쳐갔으며 당신과 똑같은 사랑의 소용돌이를 느꼈고 똑같은 혼란과 운명을 느꼈다. 그런 뒤에 그들은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다. 그러므로 사랑과 열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당신은 결정에 앞서 좀 더 확고하고 높은 기준에서 스스로와 두 사람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1. 나는 진정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했는가? 영국 소설가 D.H. 로런스는 사랑과 개성을 동시에 숭배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당신에게 던질 궁극적인 질문은 과연 당신은 결혼을 함으로써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포기하고 결혼 생활에 압도당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를 위하는 이기적인 욕구인 동시에 자기를 잊어버리는 이타적인 선물이다. 사랑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또 그런 무능함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 사랑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 개성의 겉껍질을 갈아엎어서 그 아래에 있는 비옥한 토양을 드러낸다. 사랑은 자기를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어넣는다. 사랑은 우리가 가진 재산은 다른 사람 안에 있음을 가르쳐준다. 사랑은 우리 자신은 자기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음을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사랑은 자아의 벽을 무너뜨리고 삐죽삐죽한 돌무더기를 두 사람에게 던져 놓는다. 이 모든 과정을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어나가며 다듬어지지 않은 돌무더기 속을 헤치고 상대방과 나의 조각들을 끊임없이 맞춰서 찾아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2. 나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을 좋아하는가? 어떤 사람과의 만남에 있어서 호감을 가진 초기 단계에서 두 사람은 자신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찾게 된다. 친밀함이 쌓일 때 서로에게서 공통점을 발견한 두 사람은 이 만남이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좀 더 발전해 서로를 운명의 짝으로 생각하는 순간과 함께 서로에 대한 불확실함이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의 연한 살을 고스란히 노출했을 때 상대방이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고는 그냥 가버리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또 다른 확실한 공포는 자기로서는 제공할 수 없는 어떤 미래를 상대방이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 봐서이다. 이 단계를 지나 설령 서로에 대해 전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혼자일 때의 삶과 둘이서 만들어 나가는 삶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 이 인격들 가운데 하나를 이끌어내서 세상에 투사한다. 지금 당신이 배우자로 결정하려 하는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무신경하고 냉랭하며 사회적 출세에 매달리는 인격을 이끌어낼까? 아니면 친절하고 사랑으로 어울리는 인격을 이끌어낼까? 사람들은 사랑이 맹목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국 작가 G.K. 체스터턴은 사랑은 결코 맹목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라고 했다. 사랑은 지극히 세심하고 눈이 밝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의 영혼의 핵심까지 꿰뚫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와 함께 있는가에 따라 같은 사람의 모습도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인근에 있는 소금 광산에 있는 광부들은 작고 이파리가 없는 나뭇가지들을 갱도에 한참 동안 놓아두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나뭇가지들은 다이아몬드 같은 수정의 얇은 막으로 덮여서 빛을 받으며 반짝거린다고 한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를 이처럼 아름답게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당신 스스로의 모습을 좋아하는가가 평생의 배우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인 이유가 이것이다. 3. 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며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채워줄까?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은 자기의 가장 큰 정신적 문제를 채워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경향이 있다. 당신이 정서적인 신뢰감을 갈망할 때 당신이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를 내어주는지, 혹은 당신이 정서적인 강렬함을 갈망할 때 그 사람이 당신에게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 되어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은 지금 당신이 필수적으로 거쳐나가는 생각일 것이다. 여기서 그 문제를 채워준다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부분을 상대방이 그저 턱하니 던져준다는 뜻이 아니다. 정신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단순히 병적 불안감을 해소할 상대로 누군가를 선택한다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는 결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없다. 때로 어떤 커플을 보면 혼자였을 때 뭔가 조금씩 미완성되어 보이던 모습이 둘이 함께 있음으로써 편안해 보이고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두 사람이 서로를 통해 채울 수 있었던 부분은 서로의 부족함과 넘침의 요철이 잘 맞아 들어가는 절묘한 퍼즐 같은 모습일 것이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서적으로 충족시키고 충족될 수 있는 커플이라면 혼자일 때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남지 않고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해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내가 설정한 기준은 얼마나 높은가?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낮은 기준에 안주하며 섣불리 정착하려 들지 마라. 이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말도 안 되는 행운이야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고르고 또 골라야 한다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은 더 현실적이 되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혼자 살기보다는 적당한 사람과 결혼해 사는 편이 낫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어쨌건 그저 적당히 안주한다는 것은 당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일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완전히 감탄하며 사로잡히지 않은 채로 결혼하면 처음부터 하나로 온전히 융합하기에 충분한 열정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또 어려운 시기를 만나면 더 쉽게 헤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엄밀히 따지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는 감정이면서 정확히 말하자면 감정이 아닌 것일 때가 많다. 사랑은 오히려 일종의 충동, 극단적인 동기부여 상태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자기가 아닌 다른 누구와 영원히 하나가 되고 싶은 열렬한 동경이다. 사랑은 사람들의 등을 떠밀어서 온갖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만든다. 기껏 밥 한 끼를 함께 먹으려고 자동차로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가게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 사람을 태우러 갈 때마다 자동차를 세차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있는 사무실의 창문을 멀리서나마 바라보려고 굳이 먼 길을 돌아서 그 사무실 건물 앞을 지나가게 만든다. 이런 충동과 극단적인 동기부여가 아니어도 결혼에 이를 만큼 서로의 이성과 감정이 융합되는 상태가 되었다면 당신의 결정은 유효할 것이다. 5. 나는 평생 이 사람과 즐겁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당신이 이 순간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결혼은 적어도 50년 동안의 대화라는 점이다. 누군가와 결혼하려고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나는 남은 인생 동안 이 사람과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기쁘게 즐길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일 경우 이제 당신은 비로소 한 단계의 검증을 마친 셈이 된다.
결혼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이다. 결혼은 기쁨으로 시작해 교육으로 끝난다. 결혼이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은 처음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 곁에 있기만 해도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날마다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순간 다른 것으로 바뀐다. 결혼하기로 동의하는 순간 자기를 상대방에게 완전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미래의 무서운 현실에 동의하는 게 되기 때문이다. 나 대신 우리로 사는 것은 일상생활의 시간표가 달라진다는 뜻이다. 당신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나중에 당신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결혼은 두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일련의 어려운 과제들을 던져놓는 것으로 두 사람을 교육시킨다. 여기서 다행이기도 하면서 중요한 점은 아내와 남편 모두 혼자서는 자기 앞에 놓인 시련과 과제를 감당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결혼 생활은 성공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부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것은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자기를 오해하고 몰라준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이런 감정이 들 때 사람들은 보통 자기 잘못을 최소화하고 변명하려 든다.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돌리며 자기 나쁜 특징들은 계속 강화하는 것이다. 이때 우리에게는 메티스가 필요하다.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메티스를 가지고 있다. 메티스는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앞으로 잘 안 돌아갈 건지를 판단하는 직관적인 인식, 즉 실질적인 지혜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이다. 메티스를 가진 교사는 어느 순간에 교실이 통제불능 상태가 될지 느낄 수 있다. 메티스를 가진 정비사는 엔진 소리를 잠깐 듣는 것만으로도 어느 부품에 문제가 있는지 느낄 수 있다. 메티스를 가진 기혼자는 언제 물러서 주고 언제 치고 들어가야 하는지, 언제 깜짝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 짓궂은 농담을 삼가야 하는지 안다. 결혼이라는 가장 훌륭한 학교에서는 어떤 공식으로도 요약할 수 없고 책으로도 가르칠 수 없으며 오로지 딱 맞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이런 정서적 인식의 형태를 부부라는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좋은 대화 그리고 용서의 힘. 말은 결혼 생활에 열려있다. 니체도 다른 모든 것은 일시적이지만 부부는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대화에 바친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대화의 질은 결혼 생활의 질이다. 좋은 대화는 온기와 평화를 가져다주고 나쁜 대화는 불감증과 정지 상태를 낳는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서로에게 물드는 방식이다. 결혼 생활의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의외로 갈등의 횟수가 아니다. 그보다는 긍정적인 대화나 긍정적인 경험의 횟수가 줄어들 때 결혼 생활은 위기로 치닫게 된다. 어차피 벌어진 상황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분노하고 실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랑 이야기는 좌절과 절망의 이야기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지도 몰랐던 좌절이나 절망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는 것이다. 라는 철학자 애덤 필립스의 말처럼 사랑이란 태생적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는 패턴을 가지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 아닐까. 용서할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의 힘은 나란히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것이 진정 맞는 말인 것 같다.